소리를 듣거든요. 모니터를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작게 얘기해요. 근데 팬데믹 때는 이게 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한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했던 얘기가 반영되어서 확성된 걸로 듣기 때문에 작게 얘기하다가 마이크가 없이 얘기하니까 컴퓨터만 있어도 크게 얘기하는 습관이 들린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저 뒤에 계신 분까지 제가 배려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게 우리 일상의 행동 자체가 나름의 관습을 갖게 되면 다시 그 환경이 바뀌면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챕터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한국은 이렇지였어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따금씩 강연 요청할 때 뭐였냐면 한국은 왜 이래? 이러십니다. 도대체 왜 그래?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예요. 한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다 쓰더라고. 왜? 굳이? 다른 나라는 그게 진짜 얼마 안 쓰시거든요. 이번에 그 팬데믹 때 앱으로 본인의 위치 확인 같은 거, 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도했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가 실패했어요. 이유가 스마트폰 가지신 분의 숫자가 제한적이었고 앱을 깔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다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했던 챕터였어요. 경쟁이 과열, 갈등 심화, 한국 사회의 양상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답답해 오는데요. 개인이 사회 변화로 지혜를 쌓고 현행화하고 성별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허물고 이해해야 되는 각성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이나 노약자 어린이, 보편적 복지, 합의도 요원해 보이고요. 사회는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가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체감이 안 돼요. 개인 소비 트렌드는 데이터를 통해서 묵성할 수 있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해나가야 되는 일은 정치 문제인데 해피처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 질문은 답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기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앞쪽에 있는 양상 해결보다도 이 뒤에 있는 체감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콘서트를 가시고 뭐 경로나 아니면 또 교통의 보조금 같은 것들이 확보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 보조기들이 있거든요. 뭐 휠체어라든지 보청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때 국가에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 전부터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이 수혜되고 있죠. 이유는 고령화가 된 것도 있지만 국가의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망이 촘촘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차가운 복지, 따뜻한 복지 이렇게 얘기해요. 차가운 복지는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해주는 거. 따뜻한 거 뭐냐면 이 집에 지금 가스하고 전기가 안 쓰고 있네. 혼자 계신 분인데 혹시 편찮으신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했던 찾아가는 복지 이런 것들. 그만큼 사회가 좀 더 폼이 너그러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삶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밥 먹으면 됐지였다가 지금은 소득이 낮아도 인터넷 쓰셔야죠. 그 다음에 문화생활도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은 힘들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다만 속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과 삶에 대한 존중, 존엄, 더 나아가서 기회의 균등까지 가야 돼라고 한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렇지만 예전보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너그러워지는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당기는 거는 우리의 합의예요. 근데 지금 다른 국가보다 우리가 GDP의 상승률이 높고 경제 규모의 크기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급격히 올리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어려움이 내재화되어 있던 분들은 아니 어려운 분들이 이것까지 바라야 돼? 라는 부분들의 척박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옛날에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식당 쿠폰을 줬는데 그 다음에 치즈가 들어있는 돈가스를 먹었다고 화를 냈다는 분들.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그 돈가스집 주인이 힘든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였대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만 해줘야지 그 이상 해줘야 돼? 라는 나왔던 얘기는 정말 문제가 있는 발언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결국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뭡니까? 공평하고 평등하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는 거, 이 속도를 빠르게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는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경주하자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화 이슈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저는 사회 일원으로서 또 조직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확실히 우리 사회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더 열린 사고와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공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에 대해서라면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웠던 넓은 품,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쩌면 시대에 따르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교육은 그걸 도왔겠죠. 하지만 교육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와 동리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교육대 역할도 있지만 그 이외의 사회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얻었던 환경이 글로벌 커넥티비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와 인류의 지향성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수용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호응한 거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한 메리토크라시 이슈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능력주의라는 건 그가 이룬 성취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성취의 인자 중에서 물려받은 것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는 건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당신이 지금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건 어렸을 때부터 지원받은 것들, 그다음에 튜이션도 엄청 세고 했던 경험들이 전부 다 결합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너 혼자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타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진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한국의 교육은 말이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서서 보는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뒤에서 안 보이죠? 또 서야 돼요. 또 서야 되죠. 이 반복되는 것들 때문에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야. 어떤 교육이지? 각자가 자기의 어떤 자아와 자존을 형성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업으로의 어떤 열정을 위한 필요한 스펙을 쌓아나가는 거다. 스펙이라는 말은 옳지 않으니까 필요한 자질을 쌓아나가는 거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자가 다른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줄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등수를 기반으로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변별력을 기반으로 간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누군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 구조를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립, 사립을 100만 개를 만들어 소용이 없어요. 출발이 누군가 올라가고 누군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주더라도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교육 시스템을 단일화시키는 게 유리해요. 이유는 사회적인 형태의 비용이 줄어드니까. 안 그러면 사교육으로 다 몰아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재정의해 줘야 돼요. 각자가 본인의 취향과 취미와 자질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바로 나온 얘기가 직업의 귀천, 사회적 인식,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더 확장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교육부의 이슈가 아니에요. 노동에서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 노동권, 근무의 환경, 그 다음에 지속성, 사회적인 형태의 보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혼자 책임질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없이 제도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균형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합의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다원적 형태로 가져가는 방법들이 요구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답이 없어요. 혼자 내버려 못 내기 때문에 사회가 고민해야 된다. 이쪽이에요. 독일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독일은 이제 10살 때 아우스빌딩이라는 그 직업 전문으로 가는 거 하고 이제 저희가 하는 어떤 인문계 체계로 가는 게 정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독일에서의 케이스는 사회적 협의 자체가 그러니까 아우스빌딩으로 나오더라도 그 직업 전문 교육을 받더라도 어떤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문계 관리직보다 훨씬 더 급여를 많이 받는 케이스들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건 교육에 대한 협의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공통의 어떤 이념적으로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복잡도가 높은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안 나가겠지만 제 경험과 소회를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학부모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빅데이터 가르쳐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좋아하는 거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 보내려고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한으로. 이 부분은 현재 제도 시스템, 우리의 합의 모든 것들에 현재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특히 이쪽의 가장 큰 이슈는 공정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자의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어떤 체크포인트를 놓잖아요. 그것도 정성적인, 정량적인 체크포인트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하다 보면 거의 소진돼요. 날이 갈수록 그 과제가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문제다라는 부분이에요. MZ세대 경쟁은 X세대 발생하는 거라면 X세대가 Y 되는 건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G세대가 행복하다는 박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명예퇴직, 전문직, 계약직 늘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정규직이 아닌 전문직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G세대가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선택되어진다면 본인의 삶이 행복감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X세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Y 되는 거냐. 언제나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X세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Y 되는 거냐. 언제나 먼저 세대가 먼저 죽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예요. 턴을. 다만 경쟁의 어떤 추이가 가팔라지면 적응 못한 전 세대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이라는 건 먼저 태어나서 경험을 쌓은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력 이슈이지 세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방법을 내재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현행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던 일도 있고 경험을 아까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현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게 생활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분주해지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도가 어려워진대요. 이유는 내 생애 주기 그 다음에 또 수반했던 형태의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한 완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돼요. 이유가 예전처럼 이렇게 항구적으로 하나의 직업이 보호점받지 못하는 걸로 사회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 세대의 인류는 할 수 없이 현행화해야 된다. 천형처럼 온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계속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파이썬 나와서 배워야지. R 배우고 뭐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난 깊어진다. 지금부터. 내 본진을 찾고
거기서 계속 구멍을 파고 있는, 디깅한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침체기냐, 이유가 있는 거냐. 이 답은 뭐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의견을 드리면 언제나 젊은이는 경박하고 우리 사회는 문제고 곧 망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 수준이 올라간다 계속. 그리고 그만큼의 사회 성숙도는 나의 인식보다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문제가 더 많이 보여요. 옛날에 어땠었냐면 우리 동네 감나무가 지금 부러질 것 같아. 이게 문제였죠. 지금은 다른 나라의 기아도 문제예요. 우리가 인지가 넓어지고 미디어가 발전되고 더 많은 형태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걱정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아니라고 낭만주의로 갈 거냐.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어떤 것이 나직은지 되는 것들을 판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침소봉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매트릭을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시결 데이터를 바라봐야 된다. 이쪽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다를 비롯해서 플랫폼 기업과 레거시 비즈니스 영위하던 세력 간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시대 러다이트처럼 플랫폼 기업이 레거시 인력들을 노동자로 흡수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피를 적게 흘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였냐면 이런 형태의 그런 밀려오는 것들이 그냥 압살했었어요. 러다이트가 막 사형당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정말 뿌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사회적 결합의 규칙은 굉장히 성겼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급격함이라는 것들이 야만적 형태의 어떤 생존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한다거나, 규칙을 정의한다거나, 그런 식의 모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되지 않는다. 야만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을 거다. 다만,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속도를 이연시킬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옛날 것을 고수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이 원하면 그때는 오는 거예요. 이유가 수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유틸라이즈가 더 옵티마이즈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차를 막 1000만 대를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유용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10분의 1로 줄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는 혜택이 생기죠. 계약직 직원들이 생기면서 예전에 직업을 항구적으로 했던 분들보다 유동화된 형태의 리소스로 나의 파타임이 가능한 구조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나한테 삶에 도움이 되고 집에서 시켜먹을 수 있으니까 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집단 사이의 어떤 힘겨루기 그것보다 전체의 인류가 시민이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속도에 대한 조절은 공동체를 위해서 나름의 해안을 얻어야 된다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인화로 UX의 가치와 효율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요. BR코리아의 무인 매장, 호텔의 무인화, 산업에서 인건비나 임대료 때문에 무인화가 가고 있어요. 그럼 만족감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얻을 수 있는 기준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고 있냐면 무인화가 엄청 빨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난달에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있었어요. 코엑스에서.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무인. 뭐 예를 들어서 문방구도 무인.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물건 팔고 있던 패스토어도 무인. 다 무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창업 비용이 줄었대요. 옛날 어땠었냐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였는데 이제는 무인화가 됐기 때문에 4, 5천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잔뜩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영 유지에 효율화를 시키면서 창업이 쉬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컨잡처럼 두 번째 직업을 가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즐거울까 괴로울까에 대한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건 뭐냐면 옛날에 김 부장이 하던 창업을 김 차장이 하는 거예요. 보통 김 부장님이 그만둔 다음에 창업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매번 나오는 김 부장님 때문에 한국의 프랜차이즈업은 안 망한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김 차장님, 예, 김 부장님 창업하는 거는 나중에 큰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그때 시작하면 늦죠.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세요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업이 더 늘죠. 그럼 기존의 김 부장님은 힘들어집니다. 이유가 이제는 김 부장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김 차장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기계 파는 사람만 돈을 벌어요. 금강에서 돈 버는 건 사 파는 사람, 텐트 파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 우회가 올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경쟁이 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공급 위주의 어떤 일변도의 변화라는 것이 소비자한테 좋을 거냐 나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한테 달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나 만나는 거 싫어요. 그러면 좋아하겠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 가서 봤었는데 이것도 있었어요. 무인 간장게장 전문점. 그래서 보면서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배달이 빨리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희망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불일치가 생길까? 오히려 더 접근성이 커질까의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시에 가가지고 저녁을 늦게 먹었어요. 한 10시쯤 끝났는데 커피숍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유는 거기는 굉장히 광활지이기 때문에 커피숍이 워킹할 수가 없잖아요.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5개.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밤 10시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즐거운 거죠. 이유가 늦은 시간에 커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많이 창업돼 버리면 기존의 커피숍은 와야 돼요. 인건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된다고요. 이유가 n분의 1에 n이 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저희 지금 예상은 극단적 허스피털리티하고 완전 자동화로 대표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뭘 사고 싶은데 뭐 휴지 같은 거, 일상용품, 그러면 자동화된 CVS 가서 그냥 가져오는 거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한 잔 한 잔 우려내는 거예요. 티 마이스터가. 그래가지고 엄정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다도를 가르쳐주는 거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가운데 있는 건 그냥 뭐 알 수 있는 것처럼 새벽 배송이나 로봇으로 갈 것 같아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경우에는 무인으로 갈 것 같고 각자가 하는 경우에는 정말 티 마이스터가 될 만큼 수련 쌓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거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긴 한데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면은 가서 시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31가지 딱 해갖고 시식을 하고 물론 31개가지가 다 있는 매장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스쿱으로 힘들게 떠주면 이제 콘에다 갖고 넣고 뭐 파인트 해주면 무게 정말 맞나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저렇게 이제 무인 매장이 베스킨라빈스 플로우라고 해갖고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실험적으로 해보긴 할 텐데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은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저거랑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은 뭐가 다르지? 그럼 결국 본질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베스킨라빈스가 아이스크림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걸까? 이제 이런 거를 기업들도 고민할 거고 고객들도 고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호스피탈리티 관련된 호텔들도 저희 이제 뭐 이렇게 관련된 회사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저희들 고객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오펙스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경험보다는 말 그대로 컨시어지라는 거는 정말 고객이 필요할 때 나와서 도와주는 거고 그냥 그 외에는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도 호텔 같은 경우 갔을 때가 좀 뭐 대접받고 이런 게 사실 옛날에 호텔의 트렌드였잖아요. 과연 그 전에 그런 산업들이 다 그게 정말 메인이었나?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의견이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는 게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좀 큰 호텔이었어요. 제가 아이폰 충전기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충전기 좀 부탁드려요 했더니 로봇이 올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옷을 입어야 되나? 안 입어야 되나? 얘가 비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카메라로 찍을 테니까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나?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톡톡 두들기는 거였어. 로봇이 두들겨 했더니 로봇이 바빠서 손님이 급하실까봐 직접 오셨다고 해서 사람 만났어요. 그 경우에 이 정도의 이런 로봇이 낫겠네.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 대신 제가 필요할 때 정말 그 동네에 맛집을 얻을 때는 컨시어지에 있는 분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라기보다는 경감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그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계신 컨시어지가 예전처럼 이렇게 작은 물건 갖다 주시는 거 말고 더 깊은 동네의 풍광이나 아니면은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깊어져야겠죠.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말고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유익게 보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들어갈 때 분기되거든요. 그래서 뭐 파인트니 뭐니는 기존 방식으로 떠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갖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의 품목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의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일단 매출 분산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동화로 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 10시부터는 영업이 안 됐는데 10시부터는 떠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갖다 먹는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엑스트라 마진이 나오죠. 또 나아가서 그 플레이버가 팬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전문화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하이엔드 고객으로 가실 수도 있고 기존의 로우엔드를 가져올 수도 있죠. 이 실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가면 이제 슬슬 승리로운 어떤 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업의 확장을 넘어서 업태의 전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색하실 거예요. 지금은 실험 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소비자의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